ABL 바이오가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에 퇴행성 뇌질환 치료 후보 물질 ABL301 기술을 수출합니다. 수출 계약금 900억 원에 향후 상업화 성공에 따른 기술료까지 더하면 ABL은 최대 2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가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새해 첫 금융통합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과 함께 시중금리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부권 최대 정비 사업으로 꼽히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이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로 알려진 노량진 13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지수 브랜드인 KDI를 출시합니다. 지수 추종 투자 상품인 ETF 시장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국내 대표 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바이오 기업이 미국에서 대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ABL 바이오가 파킨슨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글로벌 제약사 프랑스 사노피에 1조 3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해당 신약 물질 기술 수출에 매진해온 이상훈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을 계기로 더 많은 빅딜이 성사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이상훈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중항체를 이용해 뇌질환 치료제와 항암제를 개발하는 ABL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 기술 수출 후보 1위로 꼽혔던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이 지난 1년간의 기술 이전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사노피에 수출되는 규모만 10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사노피가 ABL 바이오에 지급하는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는 1,440억 원입니다. 이상훈 ABL 바이오 대표는 다른 회사의 기술 수출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계약금 자체가 크다며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자신했습니다. 1조에 대한 규모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좀 하기도 했었고 계약금이 지금 한 900억 정도 되잖아요. 올해 받을 단기 마일스톤이 540억. 그러면은 2022년에 올해 1,440억이 캐시가 들어오죠. 굉장히 그런 리스크는 저희가 줄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1,440억의 계약금 플러스 단기 마일스톤은 아마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지난해 큐라클이 프랑스 떼아에 기술 수출한 안과 질환 치료제는 전체 규모가 2조 3천억 원이었지만 계약금은 7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ABL301에 대한 전 세계 시장 독점 권리를 가집니다. ABL 바이오는 남은 전임상 과제와 임상 1상을 주도하게 되며 이후 임상 2상 시험부터 상업화 절차는 사노피가 담당합니다.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수록 추가 기술료 납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올해 9월 이번 기술 수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1년 내 임상 1상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이면 바로 일상에 들어가고요. 가능하면 1년 이내에 빨리 일상을 끝내고 2상을 진행을 하는 목표여서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거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 플랫폼의 어떤 적용 가능성을 확실히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 ABL 바이오는 BBB 셔틀에 대한 플랫폼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행하는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의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저희한테 실은 딜 자체보다도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번 대규모 기술 수출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항암 후보 물질 등 또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기술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21만 원 선에서 횡보한 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생산 차질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2분기부터 이런 현상이 점차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한 해 판매한 차량은 모두 389만 대로 목표치 416만 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비롯해 모든 차종에서 생산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주가 역시 5개월째 20만 원 선에 머물며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지난해 4분기 실적 또한 이렇다 할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많이 내리면은 팔기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거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대차의 실적과 주가의 반등 시점에 대해 업계는 올해 2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체 소재나 공동부품 활용을 통해 생산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쯤 돼야 반도체 수급난도 해소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완성차 회사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좀 의미 있는 회복세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생산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실적과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차량 판매량만 볼 게 아니라 실적과 주가의 반등 여부는 결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아이오닉5를 출시한 데 이어 아이오닉6와 제네시스 GV60 등 전기차 7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지난해 판매량보다 11% 많은 432만여 대의 차량을 팔겠다는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전기차 신차들의 신저가가 발행되는 시점이 또 주가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수급난에 제동이 걸렸던 현대차가 악재를 극복하고 올해 어떠한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어제 또 장중 5만 원이 무너지면서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보합권 마감을 지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다른 은행주들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문 기자, 카카오뱅크 최근 흐름이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길게 봐도 하락폭이 꽤 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5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한 달 전과 비교하면요, 22%나 넘게 하락한 수치인데요. 오늘도 전일보다 0.1% 하락한 49,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어느새 49,300원까지 내려온 주가인데 지금 다른 은행주들이랑 주가를 비교했을 때 더 하락폭이 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요, 이 국내 4대 금융회사들의 주가는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적게는 6%대 중반, 많게는 12%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두고 물론 은행 형태는 다르겠지만 은행주로 통합돼서 분류가 됐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요,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예.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국내 은행주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은행을 은행으로 보기보다는 플랫폼, IT 회사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예. 카카오뱅크 역시 상장 때 은행보다는 플랫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신생 IT 회사들의 주가가 부침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이 짙어지면서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여기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생 IT 회사들은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거든요. 예.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PER이 높다는 건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다는 의미고 이른바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들도 투자 금액 회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에 투자했던 자금을 먼저 걷어들이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유동성 회수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예.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뉴욕 증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미국 후불결제 IT 회사인 어펌의 주가는 26.31% 하락했지만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같은 기간 12.92%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좀 고평가를 받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 거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PER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지난해 4분기 기준 카카오뱅크 PER과 국내 금융회사들의 PER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PER은요 159.87입니다. 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과 비교하면 많게는 37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 이 국내 금융회사들과 비교할 때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 계속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카카오뱅크 목표 주가를 82,000원에서 52,000원으로 36.5%나 대폭 내렸습니다. 예. 또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금융주랑 카카오뱅크를 비교할 때 고평가된 측면이 있고 또 IT주로 묶이면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눌림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뭐 리스크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플랫폼 규제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윤리성에 대한 문제도 또 불거지면서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부와 정치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예. 여기에 뭐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 900원어치를 한꺼번에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 주가에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시기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윤호영 이제 카카오뱅크 대표의 리더십이 이 시기에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제 지난해 8월 상장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쭉 잘 성장해왔다. 그랬죠,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월간 이용자가요 1,47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대형 시중은행을 모두 앞질렀고 신규 회원 5명 중 1명이 40대 이상일 정도로 이용자 층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주 수익원인 대출에서 제약이 우려되고 있고요. 또 최근 계속 하락하는 주가 부양도 당연히 CEO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기존 은행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윤호영 대표의 부담감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카카오뱅크 이런 하락세가 뭐 규제나 리더십 리스크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유념하시고 또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대표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를 언론사 최초로 출시합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도 다음 달 나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자체 지수 브랜드인 KDI를 선보입니다. KDI 1호는 한국 대표 혁신기업 30곳으로 구성된 지수로 다음 달 8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KDI 혁신기업 ESG 30 ETF는 한경의 KDI 지수를 추종합니다. KDI는 한경과 시장조사기관 입소스가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는 대한민국 혁신기업 30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IT, 플랫폼, 미래기술, 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의 최고 경영자 130여 명이 뽑은 혁신기업 50곳 가운데 ESG 점수가 높은 30곳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30개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 등 코스피 대표 기업들뿐만 아니라 더존비존, 솔브레인, 레고캠바이오 등 강소기업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경은 핀테크 기업 웨이브리지와 함께 암호화폐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가상자산 지수 코박스 15의 개발도 완료했습니다. 코박스 15 지수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에 시가총액이 큰 15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의 움직임을 모두 반영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달러화가 아니라 원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일 기준으로 지수에 포함된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이 있습니다. 편입된 암호화폐는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거래 안정성을 감안해 선정하는데요. 시가총액이 과거 3개월간 상위 40위권을 유지하는 종목들을 추려서 제외 요건을 통과한 종목들을 뽑아서 편입 편출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수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위원회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구성 종목을 편입 편출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암호화폐 ETF가 거래되고 있는 만큼
한경의 코박스 15의 출시로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ETF가 출시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언론사가 지수 산출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해외에서는 이미 유력 경제 매체들이 주요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 업계에서는 지수 산출 기관이 늘어나면서 ETF 시장에서의 투자자 선택권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정희영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KEDI 지수를 선보이면서 국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지수 산출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껏 지수 산출 기관과의 협업 사례는 있었지만 단독으로 지수를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 ETF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말 256개였던 국내 상장 ETF 숫자는 작년 말 기준 533개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부문의 지수 산출 기관은 한국거래소, FN가이드, NH투자증권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FN가이드가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경이 4번째 지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ETF 운용 시장에 다양성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제한된 지수 사업자들 이제 사실상 2개사 이제 뭐 NH투자증권 포함해서 3개사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수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수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더 많이 이제 접수를 해서 지수 개발이라던가 이 지수에 대한 산출이 더 원활해지고 그에 따라서 ETF 상품 역시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의 경우에는 경제 매체들이 주요 주가 지수 산출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산출하는 미국의 대표 지수 가운데 하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꼽힙니다. 이 밖에도 블룸버그,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등 글로벌 유수의 경제 매체들 역시 글로벌 대표 지수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경이 신규 진출한 지수 산출 사업 역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번 지수에 대한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이 다음 달에 새로 나온다는 KEDI ETF, 이게 어떤 점이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시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시장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기존에 좀 500개가 넘는 ETF 가운데서도 이 혁신 기업의 성장성과 ESG를 함께 평가한다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혁신 산업과 증권사 또 자산운용사 CEO 130명이 직접 고속 성장 기업 50곳을 먼저 고르고요. 여기에 연세대 경영대학원과 IBS 컨설팅이 함께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30곳을 선정합니다. 아무리 혁신 점수가 높더라도 ESG 점수가 낮다면 이 지수의 편입이 조금 어렵고요. 즉 성장성도 높고 ESG 경영도 잘한 기업들 위주로 지수가 구성되는 건데요. 따라서 이미 상장된 ESG 관련 ETF와 다르게 이 미래 성장성과 ESG 테마에 함께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종목들이 이 지수에 반영이 되죠? 우선 크게 정보기술, 또 플랫폼, 미래기술, 바이오 등 4가지 혁신 분야로 크게 나뉘는데요. 네. 이 미래 이동수단과 친환경, 또 가상세계, 게임, 로봇,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현재 구성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기술 분야는 모두 7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100위권대인 더존비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플랫폼 분야는 8종목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부터 넷마블 등 게임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하이브, 또 통신사인 SK텔레콤 등이 포함이 됐고요. 이 미래기술 분야는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효성첨단소재, 솔브레인 등 8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과 레고캠바이오 등 7종목이 편입돼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해 봤을 때 지난 2020년에는 76.9%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 지난해 9.5%, 또 지난 12월 한 달만 두고 봤을 때도 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수는 매년 9월에 구성 종목이 선정이 되고요. 이듬해 3월에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미세 조정된 뒤 이런 리밸런싱을 거친 뒤에 구성 종목이 편입 편출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국내 언론사가 지수 사업자가 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이게 그렇게 대중화된 건지는 몰랐습니다. 해외에서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언론사가 만든 지수를 좀 참고해서 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산출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역시 ES 지수 등 하루에만 3만 개 이상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산출하는 니케이 225 지수가 대표적인데요. 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관련 지수 30개와 아시아 관련 지수 15개 등을 산출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 10개국이 넘는 증권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사가 기존 지수 사업자인 NH투자증권 등과 협업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이 언론사 단독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한 상품이 상장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언론사 단독으로 지수를 산출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지수 사업 시장을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이러한 지수를 공급하는 사업자 자체는 적은 편입니다. 국내 주식 부문 지수 사업자로는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거래소와 FN가이드 또 NH투자증권 정도가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와 FN가이드가 시장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수 사업자가 현재 많지 않다 보니 시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약 40% 내외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에 한국경제신문이 언론사 최초로 지수 산출기관으로 공식 인정된 것을 두고 좀 기대가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지수 사업자이자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장 평가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ETF 시장이 급격하게 커가는 만큼 새롭고 혁신적인 또 다른 지수 산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이 장기 투자자와 연금 투자자를 위한 각종 혁신 지수 상품을 꾸준히 내놓을 예정입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서남부권 최대 정비 사업으로 꼽히는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로 알려진 노량진 13구역은 시공사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들어가기 비좁아 보이는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주택도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노량진 주거지역의 현재 모습인데 앞으로 이곳은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전체 8구역에 9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이 재개발 지역은 13구역을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3구역의 경우 다음 달 22일 입찰을 마감하고 곧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주 순위 10개사에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온 회사가 조합원들한테 많은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7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0층 1,123가구가 지어질 노량진 3구역은 노량진 뉴타운 중 대장주로 손꼽힙니다. 총 공사비는 3천억 원으로 전체 가구 중 조합원 수가 52%에 불과해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시공권을 둘러싼 뜨거운 경쟁이 예고됩니다. 1차 시공사 선정 때 포스코건설만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유찰되는데 이후 2차 설명회에 17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DLENC,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건설사가 선정되더라도 이번 수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합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서남부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만큼 올해 전체 정비사업 부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량진이 위치적으로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랜드 파급력을 위해서라도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량진 뉴타운 최대어로 알려진 1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으로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대출을 많이 보유한 소상공인이나 연끌족들은 이자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권성원 씨. 9시 영업 제한으로 손님을 더 받을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 오르게 될 이자 부담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자 오르는 것도지만 지금 쌍둥이 대학생이 2명이 있는데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정부에서 해주는 소상공인 이런 부분도 기존에 저희가 있던 창업자금 대출 받은 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제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영끌을에 집을 샀거나 집을 사고 싶은 사회 초년생들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변동금리여가지고요. 대출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 자금 대출이다 보니까는 좀 크게 생활에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집 찾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또 초년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게 크니까. 0%대 초저금리 속에 가계빚과 집값, 물가가 모두 오르는 삼중고가 더욱 심해진 상황.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가계빚과 물가를 잠재우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단행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 정책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볼 수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좀 더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1월 달에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와 함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금융당국이 지역 농축협과 신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 앞으로 이들 회사의 부동산 건설업 관련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됩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땅 투기 의혹을 받은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돈을 빌린 경기도 북시흥 농협입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대출 심사가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진행된 사례가 수두룩했고 심지어 셀프 대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상호금융회사들의 위법, 부당대출 사례가 우후죽순 드러난 가운데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대출은 3년 만에 60%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연체율도 1%포인트 이상 치솟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되고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건 상호금융권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퍼지는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이나 건설업 관련돼서 여실 편중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감독당국은 우선 상호금융회사의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대출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액의 5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했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보험 등 이 금융권 전반까지 금리 상승기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감독당국은 대출 규제 고삐를 더욱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네, 어제 혁신 로봇 산업에 이어서 이 멀게만 느껴졌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제품들도 이제는 일상에 쉽게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유 기자, 어제는 저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 CES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또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CES에서 기업들의 활약을 이야기할 때 이 근거로 삼는 지표가 바로 이 혁신상 수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 혁신상은 혁신 기술을 평가할 때 기술의 우수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인류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또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서 이를 만족하는 기업의 수혜가 됩니다. 이번 CES에서는 국내 89개사에 13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고 예. 이 가운데 74개사가 국내 벤처 창업 기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벤처 창업 기업은 총 2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연관이 있는 헬스 앤 웰니스 부문 25개 제품,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28%가량이 예. 이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기업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견의 코 무늬,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지문인 비문을 이용해서 이력을 확인하는 앱 서비스를 개발한 펜나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예. 이 기업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반려견의 비문 사진을 찍어 서버에 저장된 사진과 대조해 반려견의 이력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최근 유기견 방지를 목적으로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동물의 몸에 내장 칩을 삽입한다는 점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동물에 해를 가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동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인들의 호평을 받았고, 이런 점 덕분에 CES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스타트업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 LG와 같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CES 현장에서 임준호 펜나우 대표를 만났는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기술은 반려동물의 신원 확인을 할 때 보통 동물 등록제라고 해서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그런 거가 미국인들은 그 거부감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기술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소구점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기획을 해서 준비를 많이 했더니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업이 특히 주목을 크게 받았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하면 또 진단키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올해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 중에 미국의 헬스케어 업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진단키트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빠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헬스케어 대표 업체인 에보트는 헬스케어 분야로는 처음으로 CES에서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는 탈부착이 간편한 연속 혈당 측정 기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3를 통해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체열을 반복하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혈당 수치를 파악할 수 있어 목표 범위 내에 적정 혈당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에버트는 최고 혁신상을 비롯해 총 5개 제품에 대해서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각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제품 경쟁이 한창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와는 좀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각종 규제로 국내 시장에 출시조차 못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볼 수 없어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는 포지티브 규제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지금 이 혁신 기업에 대한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장과 선점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거물, 빅샷들의 영향력 있는 발언을 모아보는 글로벌 빅마우스 코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열어갈 인물들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월가 최고의 전략가로 꼽히는 마르코 콜라노빅, 그리고 헤지펀드의 전설 빌 밀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 발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키워드는 증시 달래고 물가도 잡고, 파월의 두 마리 토끼 잡기로 잡아봤는데요. 파월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인플레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긴장시켰던 조기 양적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언했죠. 연준의 조기 대차 대조표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후반 어느 시점에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허용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통화 정책 결정식이나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아직 내려진 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책 정상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급격한 긴축은 지양하겠다라는 뜻을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투자자들은 안도했고 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 이날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물가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치고 투자자들도 안심시키고 세계 경제 대통령답게 절묘한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양적 긴축에 대한 보단 자세한 논의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에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죠. JP모건의 수석 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은 월가 최고의 글로벌 전략가로 꼽히는데요. 미 증시가 지난 연말부터 새해 들어 이 조정 국면을 이어오고 있지만 미 증시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파월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이 미국 현지 시간 10일, 콜라노빅은 고평가 주식들을 중심으로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자체는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은 위험 자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짚었습니다. 콜라노빅의 이 발언은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한 건데요. 파월이 청문회에서 실제한 발언을 정확하게 적중시켜서 다시 한번 그가 월가 최고의 전략가임을 입증한 셈이 됐네요. 또 강세장이 끝나지 않을 거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라, 그런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높은 채권 금리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주식시장에 부정적이기보단 기술주 중심에서 가치주로 이 흐름이 전환될 것이란 전망을 강화하는 신호로 보면 된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 내놨는데요. 오미크론을 끝으로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도 실제로 월가 최고의 족집게 전략가의 말처럼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불리는 빌 밀러는 자신의 개인 자산 중 절반을 비트코인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창업자인 빌 밀러. 기술주 투자로 성공한 가치 투자자일 뿐 아니라 밀러가 운용하는 펀드가 팬데믹 기간에도 201%의 수익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빌 밀러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는 희소성을 강조하면서 투자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밀러는 비트코인이 200달러에 거래되던 2014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 비트코인 하락장이 올 때마다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빌 밀러가 일반 투자자에게 자신의 순 자산 가운데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조언해 화제가 된 거죠. 자산의 1%는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비트코인은 10배, 50배도 오를 수 있다는 게 밀러의 조언입니다.
또 금융재난에 대비한 훌륭한 보험 서비스를 비트코인은 제공해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밀러는 작년 이맘때쯤 비트코인 투자에 비판적인 워런 버핏과도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만큼 이런 성향을 좀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빅마우스의 첫 시간은 간밤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양적 긴축에 대해 언급한 제롬 파월, 그리고 미 증시의 강세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 마르코 콜라노빅,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에 긍정한 헤지펀드의 전설 빌 밀러의 이야기들로 꾸려봤습니다. 네,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작하겠습니다. 이 국제 경제에 점점 달인이 되어가는 김보미 기자.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요.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하루하루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챙겨야 할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당장 오늘 새벽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임과 관련한 상원 청문회가 있었죠. 이 앞서 이현정 캐스터를 통해서 파월 의장들의 발언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일 자정에는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제 이사의 부의장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 관련 일정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미국부터 살펴보자면 오늘 지금 저녁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7%를 넘어설지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게 된다면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긴축 의지가 강한 미국 연준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표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국내외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이 보셔야 할 게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물가의 부담을 느끼면 이어서 판매 가격에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지난달에 발표됐던 이 11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9.6% 상승해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각 지표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어서 내일 자정에는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맞죠? 네.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연준 2인자로서 이 민주당 지도부의 신임이 두터운 브레이너드의 생각은 어떨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이뤄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너드 발언에 따라서 통화 정책 속도를 다시 한번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워낙 좀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많이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발언이 비둘기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것에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빨라지면서 한국은행 행보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월 기준 3.7%에 달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은 데다가 이 미국의 빠른 행보로 원화 약세 압력마저 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지난 8월과 11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서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과 우리나라 간 이 기준금리 차이는 연 0.75에서 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연내 1, 2회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올리면 이제 1.25%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발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올릴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요. 오늘 금융투자협회 발표를 보면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 가운데 57%가 동결, 43%가 인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상을 예상을 했고 글로벌 리서치 기관 옥스퍼트 이코노믹스 동결을 예상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결을 예상하는 쪽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우려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결과는 이틀 뒤면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으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앞에서 잠시 다뤘지만 현재 국내외 증시는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이른바 이 양적 긴축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이어서 양적 긴축이라는 게 또 뭔지, 그리고 시장이 이토록 양적 긴축에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적 긴축. 지난주에 공개된 이제 12월 FOMC 의사록에서 이 양적 긴축이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시장의 유동성, 이 변동성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네. 그동안 얘기됐던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미국 연준이 꺼낼 수 있는 긴축 카드 중에서도 이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1단계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 테이퍼링, 그리고 2단계가 금리 인상이 있고 이라면 3단계가 바로 양적 긴축인 건데요. 이 3단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단계 테이퍼링 진행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연준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그동안 국채나 MBS 등 각종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왔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을 했고 이거를 연준이 이 국채를 받아서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은 이 채권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죠. 이거를 바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시중에 푸는 돈의 양을 줄인 것일 뿐 여전히 돈은 계속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단계 양적 긴축은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 걷어들이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용돈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요. 원래 주던 것보다 용돈 액수를 더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라면 양적 긴축은 줬던 용돈을 다시 뺏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주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줬던 걸 뺏으면 더 속상한데 말이죠. 아, 그럼요. 네. 또 많이 줬다고 또 더 뺏는 거라면 더 그렇겠죠. 그렇죠. 이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준이 그동안 매입해서 갖고 있던 채권들의 만기가 도래를 하면 연준으로 당연히 달러가 들어오겠죠. 이거를 다시 다른 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지 않고 그야말로 회수로 끝내는 방식이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연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을 선제적으로 시중에 내다 팔아서 이 달러를 걷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아직까지 이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양적 긴축은 사실 예전에도 해왔던 방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을 좀 출렁이게 만든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 테이퍼링 속도를 예정보다 더 끌어올린 것은 물론이고 당장 이 3월 금리 인상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3단계 양적 긴축까지 언급한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을 한 번 하는 효과와 맞먹는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연말쯤에나 양적 긴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좀 시장을 진정시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빠른 전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 양적 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017년에서 2019년에 이 양적 긴축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2013년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에 이르기까지 장장 이 6년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긴축은 매분기 채권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이 100달러 규모의 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채권을 내다 팔면서까지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적극적인 방식은 쓰지 않았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적 긴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았습니다. 국채를 매입하던 이 연준이 사라진 자리를 은행들이 대신하면서 초단기 대출이 줄었고 2019년 당시 연준은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다시 개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렸던 사례가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연준이 양적 긴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연준은 2017년에서 2019년에 이 양적 긴축을 실시한 게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최근에 크리스틴 포브스 MIT 교수는 양적 긴축에 대한 이 영향의 연구에 대한 부족이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양적 완화의 효과를 반대로 생각하는 수준이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양적 긴축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데요.
만약에 연준이 채권을 매각한다면 대부분 장기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시장의 채권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장기 국채 금리는 부동산 대출 금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키우면서 연쇄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긴축을 서두르는 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제 통화 완화 쪽으로 좀 무게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달러가 강해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자본 이탈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